안녕하세요. 상하이 차쟁이 진재현과 떠나는 중국 차여행.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철관음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철관음이 첫 번째 주제로 선택된 이유는요. 바로 지금이 철관음이 막 생산되어서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 사실은 이제 거의 다 건물에 생산 자체는 건물에 들어갔지만은 시장에서는 따끈따끈한 아주 신선한 철관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수입해서 좋은 품질의 철관음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내일 정도에 그 차시장에 가서 철관 올해 작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품질이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동영상을 작성하여 또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또는 보시고 나서 제 차 전문 블로그인 중국 명차 연구소에 가시면요. 제가 2017년에 4편의 글을 실었고요. 제가 실제 보면서 거기 분들과 또 교류를 하면서 생생한 정보들을 4편에 걸쳐서 자세하게 실어놨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시더라도 뭐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철관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철관음이 좋은지에 대해서 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에도 다시 10월 달에 제가 또 안개현 쪽에 가서 또 공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2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관음 관련된 동영상은 그 2개를 좀 제가 믹스를 했고요. 하지만은 이제 2018년 동영상 사진 위주로 제가 작성을 해왔습니다. 철관음이 어떤 차이신지는 아시나요? 아마도 차를 조금 타셔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철관음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차인데요. 주로 꽃향이 아주 강하죠. 꽃향이 아주 강하고 또 단맛도 아주 강하고 맛이 깔끔하고 그런 맛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뭐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되고요. 저도 뭐 당연히 좋아하는 그런 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철관음은 향이 중요하죠. 맛도 중요하지만 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진공 포장기를 써가지고 뭐 작게는 한 5g 정도 또 일반적으로 한 7g에서 8g 정도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를 즐길 때는 뭐 그냥 즐겨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교환배를 많이 사용하고요. 교환배를 써서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런 길쭉한 잔 이걸 문향배라 그러죠. 문향배를 써서 향의 즐김을 뭐 극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철관음을 일반적으로 즐깁니다. 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동영상보다는 그냥 사진으로 제가 작성한 게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여기 문향배에 먼저 차탕을 따르고 또 여기 마시는 잔으로 옮기고 나서 여기 문향배에 있는 그 배저향, 잔에 남아있는 향을 즐기는 거죠. 이렇게 길쭉하고 가늘게 돼 있으니까는 향이 잘 날아가지 않고 여기 향이 잘 머무르겠죠.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 공도배 자체에 있는 향이라든가 또는 여기 교환배 뚜껑에 있는 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즐겨도 충분히 사실은 좋은 느낌을 좋은 향기를 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고 엽전은 이런 식인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좀 빨갛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효가 된 것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관음을 뭐 산화 정도는 약하지만은 어쨌든 산화가 된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효라 얘기하죠. 발효가 된 그런 우롱차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의 철관음은 우리가 청향형이랍니다. 꽃향이 강한, 그 다음에 차탕이 약간 흰색에 가까운, 그 다음에 엽저도
녹색에 가까운 그런 식이죠. 그런 청양형이지만은 전통적으로는 농양형이었고, 이런 식으로 농양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청양형을 만든 다음에 홍배를 무이암차같이 홍배를 좀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색상도 좀 진해지고, 그 다음에 맛도 사실은 그렇게 홍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꽃향은 좀 줄어들지만은 구수한 향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런 농양형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시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량형, 또 철관음을 맛본 분이라면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 청량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의 기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아마 차는 6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녹차, 백차, 황차, 청차 또는 우롱차라 하죠. 홍차, 흑차.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발효의 정도에 따라서 얘기를 하죠. 녹차는 뭐 불발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여기에서 발효란 말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틀리다. 산화가 맞는 말이다. 보이차, 흑차, 보이숙차 같은 그 흑차 외에는 그게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향후에 어떤 나오는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식물의 세포입니다. 식물의 세포인데 여기 안에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세포가 그 차나무가 차엽이 녹색을 띠고 있죠. 그렇게 띠고 있는 이유가 이제 산화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산화가 발생되려면은 엽록체 안에 있는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또는 페록시데이즈, 캐탈레이즈 같은 그런 산화 효소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세포질에 주로 존재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폴리페놀, 뭐 카테킨 같은 그런 성분들은 이런 세포질에 존재함으로써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세포가 깨지게 되면은 효소와 기질이 만나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반응이 여기서 보이는 이 반응입니다. 우리가 녹색으로 된 부분들을 자폴리페놀이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 폴리페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성분들 중에서 화학물질 중에서 우리가 크게는 플라보노이드 계통,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플라바놀 계통, 거기에서도 우리가 익히 많이 얘기를 들은 카테킨류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분들이 그런 효소와 만나게 된다면은 산화 중합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테아플라빈, 우리가 차황소라 그러죠. 줄여서 TF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차황소로 테아플라빈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산화가 진행된다면은 테아루비긴, TR 또는 차홍소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간다면은 테아브라우닌, 차갈소라고 얘기하죠. 이 성분까지 변하게 됩니다. 주로 테아플라빈은 차황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황차에 많이 있고, 차홍소, 테아루비긴은 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홍차에 좀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아브라우닌, 차갈소는 흑차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반응들이 사실은 차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반응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반응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반응만 있는 건 아니고 향기 성분도 변하게 되고요. 또 엽록소 성분도 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당 성분도 변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런 자폴리페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청차, 우롱차로 얘기하는 거는 뭐 발효도 정도를 또는 산화도 정도를 뭐 어떤 사람은 20%에서 60%, 또 어떤 사람들은 또 10%에서 80%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숫자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발효는 조금 일어났고 또는 산화는 조금 일어났고 또 산화가 그런 홍차같이 완전하게 아주 많이 되지는 않았다. 뭐 적절한 정도에서 멈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청차에서 우롱차에서 아주 중요한 공정 이름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주청이라고 합니다. 주청. 이 주청 공정은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이라는 공정이고 공정과 량청이라는 공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요청이라는 공정은 뭐 이후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대나무 채반에 올려서 이렇게 돌린다거나 또는 여기 동영상인데 나오진 않는데요. 어떤 요청기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아간다거나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세포를 부수는 여기 보시면 세포를 부숴주고 그름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효소와 기질이 만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산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이 산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색깔의 변화 외에도 향기 성분의 변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하는 일어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정을 이제 요청이라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발효 또는 정확하게 한다면은 산화가 일어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산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이 량청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발효 정도 또는 산화 정도를 얘기할 때 1홍 9록 또는 3홍 9록, 3홍 7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뭐 10% 정도는 홍색으로 변했고 90%는 아직 녹색을 그대로 띠고 있다. 또는 30% 정도는 옆면에서 봤을 때 30% 정도는 홍색으로 변했고 하지만은 70% 정도는 아직도 녹색을 띠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 또 홍배를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폴리페놀 변화 외에도 엽록소 어떤 변화, 그다음에 향기 성분 생성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자폴리페놀의 변화만 주의할 게 아니라 그런 다른 모든 변화들도 아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롱차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제 차트에는 20%에서 60% 산화도를 얘기했는데요. 이런 여기 보시면은 어떤 발효도 정도와 또는 산화도 정도와 그 다음에 홍배 정도를 가지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우롱차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여기다 들어봤는데요. 보시면은 어떤 모양적인 측면에서 또는 차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차탕의 색깔적인 측면에서요. 그 다음에 어떤 엽제를 보더라도 아주 다양한 많은 종류의 우롱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롱차를 이해하신다면은 다른 차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롱차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만들기도 가장 힘들고 또 품평을 하기도 뭐 가장이라고 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차가 우롱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설명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한다면은 우리가 공정을 달리해서 모든 6대 차류를 다 만들 수 있는데 녹차는 뭐 불발효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비산화 또는 약하게 아주 조금 산화된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고 백차나 황차는 약하게 산화된 그런 차이고 청차는 한 반산화 이것도 반이라는 것도 뭐 50% 그런 산화가 아니라 어쨌든 일정 부분에서 일정 부분까지 산화된 그런 차가 청차 또는 우롱차라 볼 수 있고요. 홍차 같은 경우에도 완전 산화. 여기도 완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완전이라는 말은 뭐 100%라는 것을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80% 이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80%라는 의미도 사실은 뭐 크게 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기에 따라 틀리고 또 약간 발효도가 낮은 홍차도 있고 또 발효도가 높은 홍차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흑차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발효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어떤 보이숙차라든가 또는 육보차, 악태 공정을 거친 육보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효 공정이 거쳐졌기 때문에 즉 미생물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후발효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후발효, 발효가 되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미생물이 내는 효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같은 그런 효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효소들이 제가 볼 때는 산화였습니다. 산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흑차의 후발효도 사실은 어떤 산화의
산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차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산화를 시키는 그런 공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생산하는 생산 지역의 중국의 생산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회색 외에 여기 칼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차가 생산되는 지역인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상해는 이 정도 있고요. 한국은 뭐 여기보다도 훨씬 더 북쪽인 거, 아마 제주도가 아마 한 이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어, 차가 나오는 지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남쪽 지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철관음은 여기 복건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복건성에 대해 자세하게 보기 전에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우롱차의 4대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건성 쪽이 아무래도 중요한데요. 이 복건성에 보면은 요 정도의 민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 북쪽에서 생산된다 해서 우리가 민북 우롱이라고 표현하죠. 무이암차 종류입니다. 뭐 대홍포라든가 육계, 수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쪽 부분을 우리가 민북 우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민강의 남쪽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우리가 민남 우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철관음이고, 또 요새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장평 수성 같은 경우에도 민남 우롱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간다면은 광동성이 나오죠. 광동성 쪽에서 나오는 우리가 봉황단총도 대표적인 우롱차의 종류이고요. 그 다음에 대만으로 넘어간다면은 우리가 통칭해서 대만 우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문산포종이나 뭐 동종우롱, 동방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만 우롱이라 표현합니다. 자, 좀 더 철관음에 집중을 했어요. 이 복건성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건성은 복건성 내에서도 좀 약간 남쪽에 있는 이 안개현, 안시라고 중국 발음은 안시시엔, 안시인데 안개 철관음이죠. 이 안개현에서 이제 생산이 됩니다. 이 안개현은 우리가 무이산시, 아까 민강이 여기 있죠. 무이산시는 복건성의 북쪽에 있는 거죠.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차가 나오는 부분들하고 제가 한번 연관을 시켜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복정 백차가 나오는 복정시, 거기에서부터는 약 한 4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뭐 상당히 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화백차가 나오는 이 정화현하고도 이런 어떤 무산시, 정화현, 복정시, 그 다음에 안개현은 이런 식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민강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제가 차 여행을 갈 때는 제가 상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복건성까지 가려면은 뭐 하루는 당연히 안 되고요. 이틀을 가지고서도 1박 2일 가지고서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갈 때는 한 3일 정도, 2박 3일 정도를 생각해서 가고요. 왜냐하면 이 공정 자체가 되게 길기 때문에 짧게 가서는 그 공정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일부만 보고 온다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작년 2018년에 제가 갔을 때는 10월 11일에 저녁 비행기로 시아먼이죠. 하문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하룻밤을 자고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차의 모든 공정 다운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다운을 갔다 오면은 아마 차엽이 수확돼 있을 거니까 그 수확된 거를 위조 공정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 그 다음 날까지 한 점심때라든가 까지 이제 모든 공정을 다 보고 여기까지 본다면 벌써 이제 한 24시간 정도가 지난 거죠. 보고 나서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상해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입니다. 안개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온이 상당히 높죠. 근데 좋은 철관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또 기온이 너무 낮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2018년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여러 차를 만드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기온이 30도 이상 넘어가면 좋지가 않고 최고 온도가 한 26도에서 27도 뭐 그 정도 된다면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의 차이가 약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면 더 좋은 제품의 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비가 온다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비가 있다면은 빗물이 차에 있다면은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은 그 다음 날에는 체업을 하지 않고 이틀 정도 있다가 체업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2018년 갔을 때는 뭐 온도가 나쁘지는 않은 온도가 나름대로 아주 최적인 그런 상태였네요. 이 지도는 우리가 복건성의 안개현의 또 사진입니다. 자세한 사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여기 서평진인데요. 시핑전 서평진인데요. 여기가 아마 차 철관음 나오는 데 중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또 철관음 못 찰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갔었고 또 2017년도에 갔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로 소개하려고 하는 2018년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 장갱진 거기에 갔었습니다. 약간 북쪽이고 또 해발적인 측면에서도 서평진보다는 대체적으로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문공항에서 2018년에 갔던 그 장갱진까지는 한 140km 정도,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2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다고 기억합니다. 3시간 정도 걸리는 뭐 그런 거리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한번 철관을 보러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평진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한 2시간 이상 가야 되는 뭐 제가 참고로 사평진과 또 장경진의 어떤 위치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 36km 정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뭐 그런 거리입니다. 제가 찬물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많은 얘기를 해놨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가 나오는 곳에 찬물은 경도가 낮다. 제가 경도는 잴 수 없으니까는 또 대체해서 가지고 다니는 TDS 미터를 가지고 잰다면은 TDS 수치는 낮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권하는 어떤 찬물의 TDS 수치로 본다면 한 45ppm 이하 정도의 그 물을 찬물로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차가 나오는 곳의 수돗물 또는 거기에 일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물의 TDS 수치는 아주 낮습니다. 여기도 장경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ppm 정도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지역 물이 TDS 수치가 아주 높다. 그렇다면은 누군가 좋은 차를 만들어냈겠죠. 좋은 차를 만들어내고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우려봤는데 뭐야 어, 꽃향도 많이 안 나오잖아. 뭐야 차탕도 뭐 약간 맛이 별로 좋지가 않네. 어쩌면은 그런 물에 맞춰서 또 나름대로 최적화된 그런 차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차가 나오는 지역은 해발이 높은 어떤 영향도 있고 대체적으로 해발이 높은 영향도 있고 또 산간지인 어떤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자연환경도 좋고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해서 대체적으로 일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물의 TDS 수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참고로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운남성의 이무진
이무지는 해발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 100 ppm 이상의 100 ppm 이상의 TDS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원지, 물을 어디서 끌어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떤 고인 저수지 물을 어떤 식수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평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본 바에 하면은 해발이 계략적으로 한 400m 정도에서 한 700m 정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발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은데 여기 장경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간 장경진 같은 경우에는 해발이 대체적으로 좀 높은 한 700m 이상 되는 그런 대체적으로 그런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해발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일교차가 좀 더 크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좋은 그다음에 안개도 많이 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더 좋은 품질의 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철관음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공정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 공정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해발이 이렇게 높은 데고요. 자, 지금부터는 한번 그 차 다원의 어떤 풍경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관음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차엽 생산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밭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평지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산들을 많이 개간해서 차밭을 만들었는데요. 보기에는 상당히 멋집니다. 멋진데 또 약간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제가 현지 분들한테 여쭤봐도 뭐 특별하게 산사태가 났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그런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멋집니다. 어, 이런 식으로 개간을 해서 차나무를 심어 놓은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상당히 멋있습니다. 예, 정말로 많은 차밭이 이렇게 개간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가까이서 본다면 이런 식인 거죠. 여기 참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가파른 경사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 지역이 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축대를 쌓아서 또 하기도 하고 참 대단합니다. 이런 거를 이전에는 다 이제 손으로 했을 거거든요. 뭐 지금이야 또 기계를 많이 쓰겠지만 어, 참 멋집니다. 이 지역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보시면은 여기 산 위에 이렇게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지가 적어서 그런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또 거기에서 또 차나무 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경치 자체는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산이 높은 곳에서 제가 한번 찍어 본 건데요. 산이 되게 많죠. 산이 되게 많고 뭐 경치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인데요. 해가 질 무렵 경치가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 철관음의 모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까 장경진이 아니라 서평진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철관음 모차수. 제가 2009년에 갔을 때는 좀 초라하게 해놨는데 지금 이건 17년에 제가 갔을 때인데요. 아주 어, 대단하게 해놨습니다. 뭐 철관음 모수. 어, 제가 이 글자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데 뭐 못 썼다라고 저보다 당연히 훨씬 더 잘 썼을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의 서예를 잘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조금 글자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글자를 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나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차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과연 이제 그 철관음이란 차가 이제 언제 만들어졌고 또 이 나무가 얼마나 된 나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기 위해서 제가 한번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철관음이라는 이름이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한 1763년 뭐 청걸륭 황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254년 정도.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죠. 기원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한 철관음은 한 뭐 3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홍차 같은 경우 제일 처음 홍차가 정산소종, 랩상소종, 정산샤오종이죠. 정산소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기억에 한 450년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그 나무와 또는 그 철관음 자체의 이제 기원과 약간 연관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1736년에 뭐 왕셔랑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를 발견했다. 또 과거 급제 후에 여기에서 딴 차를 가지고 이제 진상을 했는데 청걸융 황제가 너무 맛있어서 뭐 철관음으로 지어줬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조금 전에 본 그 차 나무의 수령이 한 뭐 30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이런 기원은 뭐 요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다른 설들도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 설이 맞냐 저 설이 맞냐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보는 차이 관점은 뭐 가까운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 다음에 저는 미래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죠. 한 300년 정도 되어 보이시나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심은 그런 나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지 분들이. 한번 차나무 품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차나무 품종. 차나무 품종까지 얘기하기는 사실은 좀 너무 자세하긴 한데요. 뭐 저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블로그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또 유튜브의 내용도 뭐 너무 쉽게 너무 일반 사람들도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면은 뭐 저의 특징이 없잖아요. 저의 특징이 없고 저의 장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또는 어,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뭐 책을 쓰는 듯한 제가 블로그를 쓸 때도 저의 마음가짐은 항상 그런데요. 제 블로그 글 하나가 책 하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블로그를 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요건 이제 홍심이라는 붉은 홍자의 마음심자 홍심이라는 품종인데요. 보시면은 약간 그 싹일 때 약간 붉은기가 돌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붉은 홍자가 들어간 건데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슬이 마르기 전에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접사 렌즈를 가지고 와서 그 추운데 제가 열심히 찍은 멋진 사진들입니다. 여기는 아주 좀 더 어떤 붉은색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붉은 싹들이 이렇게 자라면은 그 붉은 기운은 없어집니다. 붉은 기운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푸릇푸릇하게 돼 있는 거죠. 녹색으로 돼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싹이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싹이 없는 이유는 이건 철관음의 체업 기준은 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싹이 있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 자랐기 때문에 싹이 올라와서 이제 싹이 잎으로 되고 잎으로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잎으로 퍼질 싹이 없는 단계 그 단계가 철관음을 체업하기 적절한 시기입니다. 좀 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싹은 벌써 없어진 상태죠.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이제 체업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품종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철관음을 주로 만드는 이 홍심 품종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뭐 철관음이라 그러죠. 이 홍심 품종 외에도 또 다른 품종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홍심 품종과 또는 철관음과 아주 비슷한 두 가지 차가 또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본산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황금계라는 그런 차입니다.
요거는 봄에도 마찬가지고 또 가을에도 마찬가지고 황금계가 가장 먼저 수확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빨리 자라는 그런 품종인 거죠. 그 다음에 본산. 그리고 나서 이 철관음을 만드는 이 홍신 품종이 자라는데요. 이 본산이나 황금계도 그 품종의 이름이면서 또 그 차 자체로 또 이름입니다. 그래서 황금계는 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요. 어떤 티백 같은 아니면은 그 산차 입차 같은 그런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RTD 그 음료수 같은 그런 것도 차 음료도 이런 황금계로 많이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거를 일본 시장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본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뭐 전문가는 보면은 잘 구별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잘 구별이 되지 않거든요. 뭐 자세히 세 개를 비교한다면은 아 다르구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 갖다 주고 이게 황금계냐 본산이냐 알아맞혀 봐라. 저는 뭐 알아맞힐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 차들은 비슷한데 또 수확 시기가 틀리고 그럼으로써 또 품종이 틀림으로써 또 안에 있는 내재 물질도 틀리고 또 나오는 품질도 틀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격도 틀립니다. 대체적으로 철관음이 가장 비싼데 이 본사는 한 철관음에 한 뭐 반 정도 또는 뭐 반보다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황금계는 또 본산에 비해서 또 뭐 한 반 정도 또 상당히 낮은 그런 가격을 띱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차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은 어, 본산 황금계 뭐 들어보신 분들 별로 없겠죠? 차를 잘 당연히 모르니까 뭐 철관도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본산을 본산으로 팔까요? 철관으로 팔까요? 그런 철관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황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계라고 얘기하면은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는 싼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계도 그냥 에휴 그냥 철관음으로 철관음이란 이름으로 팔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을 그에 합당하게 책정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때로는 어,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참고로 거기 현지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자농들한테 본산 중에서 당신이 제일 잘 만든 거, 제일 자신 있는 거를 한번 맛보여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맛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차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산 아무리 좋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철관음의 한 중간 정도도 못 따라옵니다. 어떤 맛이나 향이나 그런 그 차탕의 단맛이나 깔끔함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산은 한 철관음의 한 반 정도 가격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어쨌든 본산과 황금계라는 게 있다. 그런 정도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제가 대여우롱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홍신 품종 외에도 어떤 대여우롱이라는 뭐 그런 차를 만들기도 그런 품종으로 철관을 만들기도 한다. 보시면 이게 홍신 품종인데요. 튼실하죠. 튼실하고 근육질에 울룩불룩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약간 얇고 또 가늘고 길고 뭐 하여튼 그런 식이죠. 그 품종이 확연하게 틀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롱차의 체업 기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롱차의 체업 기준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싹이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싹이 있으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 뭐 다양한 또 설명 방법이 있을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우롱차에서 사실은 이 경우에는 철관음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우롱차 또 한 가지 또 예외가 있네요. 한 가지 예외는 대만에서 생산하는 동방민이라는 그 우롱차 말고는 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 다 이 체육 기준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싹이 필요 없을까요? 왜 다 자란 잎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우롱차의 향기 성분 생성에 필요한 전구체, 그 향기 성분 전 단계의 화학물질,
그런 물질들이 싹이나 어린 잎에는 부족하고 이런 다 자란 잎에 더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체업 기준을 해야 된다. 그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모양을 만들기에 이게 더 적합하다. 이래서 그 모양이 된 건지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또 체업 기준이 뭐 참고가 됐는지 그건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앞에 위에서 얘기한 이런 이유들이 가장 큰 이유이고 모양들은 그 이후에 이런 차의 체업의 특성상 어떤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싹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싹이 다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생산 지역이 아까 그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남쪽이잖아요. 복근성 내에서도 또 남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업 기준은 봄에도 상당히 낮습니다. 아마 더 위인 절강성 온주시 같은 경우에는 2월 정도 되면은 벌써 생산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더 낮은 더 남쪽임에도 불구하고 봄 같은 경우에는 한 4월이 좀 넘어야 돼. 한 4월 중순 정도는 돼야 됩니다. 4월 중순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싹이 다 자라서 이렇게 잎으로 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때부터 생산하고 뭐 가을 같은 경우에도 기다렸다가 싹이 다 이렇게 펴져서 잎까지 다 자란 그런 상태에서 수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체업 기준을 얘기할 때 소계면, 중계면, 대계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소계면 같은 경우에는 작은 소자죠. 소계면 같은 경우에는 작게 열렸다. 그죠? 그래서 뭔 얘기냐면은 첫째 이파리의 제일 위에 이파리의 크기가 두 번째 이파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됐을 때를 우리가 소계면이라 표현을 하고요. 중계면 같은 경우에는 첫째 이파리가 둘째 이파리의 한 3분의 2 정도, 뭐 그 정도 됐을 때를 중계면. 대계면 같은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 이파리가 거의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크기일 때, 그때 우리가 대계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체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체업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업은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다 자란 잎을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어, 손으로 만약에 체업을 한다. 손가락으로 체업한다. 손톱으로 체업한다.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낫을 씁니다. 낫을 쓰는데요. 참고로 무이암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계 체업을 하고요. 또 손체업을 한다면은 뭐 이런 기계가 아니라 그 손으로 직접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업하는 위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이제 한 세 개나 네 개 정도를 하는데요. 다 자란 상태에서 이제 그 위치를 보면은 이 이제 오래된 가지죠. 원래 있던 오래된 가지에서 여기 새로 나오는 그 해에 새로 나오는 가지입니다. 이 새로 나오는 가지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의엽이라 그러거든요. 고기 자에 이파리 엽자 의엽이라 그러는데 그 위에서 이제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파리가 나온 상태에서 다 자라서 너무 노엽인 상태, 너무 많이 자란 그런 엽은 그 수확을 하지 않고요. 그 위에서부터 이 경우에는 여기를 자르든지 여기를 자르든지. 근데 요 잎 자체가 그렇게 노엽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자르는 그런 상태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가지에서 의엽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어린 이파리 3개나 4개, 그 정도가 체업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업을 하고 나서는 이상적인 체업 조건은, 이건 이 정도면은 이 두 개의 사이즈가 비슷하니까는 아마 대계면이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이 되든지, 또는 아마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게 아마 이 정도 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체업 조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체업된 이파리를 보신다면요. 요 두 이파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아직 너무 여린 상태입니다. 너무 여린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웃자란 상태도 좋지가 않고요. 왜 너무 여린 상태가 안 좋은지는 뒤에 공정을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이상적인 체업된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업하는 공정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们这个一天能采多少斤呢？一天哦，那个晒干了一个人可能10多斤。 네, 체업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나 노인들이 많죠. 노인분들이 많고 여기도 고령화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으로 체업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후 나중이 되면은 상당히 노동력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나오는 철에는 그 이런 복건성에 계신 분들의 노동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방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그 차 수확하는 철에는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또 돈을 벌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내일 또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바구니들을 또 이렇게 걸어 놓고 갔다가 내일 또 와서 또 다시 수확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합니다. 수확되는 거는 주로 높은 산이 많거든요. 높은 산이 많은데 여기 사람들 아마 여기 이 동네의 주된 그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뭐 오토바이가 집집마다 또는 거의 뭐 사람마다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수확한 철가는 생렵인데요. 이거를 오토바이 뒤에 싣고 여기가 아주 산 높은 산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어, 평지인 집까지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이 길은 아주 상당히 좋은 길이죠. 상당히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런 길은 뭐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주 좁은 길도 문제없이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라면은 무서워서 저렇게 잘 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에 여기 분들의 오토바이 타는 기술은 남자분, 여자분 모두 다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위조 과정인데요. 위조 과정은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위조부터 생산 공정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제 차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